두 번째 시간입니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쉽지 않은 장입니다. 예, 하필 근데 장이 좀 안 좋으니까 이 초상증권 그 이름에 많은 의미를 좀 안 좋게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 한자가 그 한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예, 이게 뭐 예. 상업은행 같은 이제 그 상업증권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도금만을 이제 생각하시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긍정적인 생각 저희가 좀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오늘 같습니다. 밝은 분위기로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초상인 하나는 네. 잊을 만큼 밝은 분위기로 예. 한번. 오늘 네. 근데 내용이 또 그래도 밝은 내용이네요. 다행이네요. 네, 이제 오늘 이제 휴장이잖아요. 휴장이기도 하고 이제 네. 그 최근에 중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요즘 이제 3%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중국 증시 말씀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텐데 예.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 중국 관련된 투자를 좀 가져갈 때가 됐다.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 많이 이제 안 오르면서 좀 투자자분들이 많이 외면하셨죠. 근데 예. 이제 지금으로야말로 이제 좀 봐야 될 때가 아닌가 해서 오늘은 중국 증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는 반등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의 개인 투자자로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까지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예.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하기 앞서서 최파고님한테 요즘에 뭐 중국 증시에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혹시? 확실히 중국 시장은 2021년도 이후로 많이 외면받아온 시장이고 국내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중국 쪽에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뻔한 종목들이거든요. 뭐 귀주 모태주, 뭐 메이디 아니면 항서제약 같은 종목인데 공통점은 다들 낙폭이 워낙 깊었던 거 너무 그리고 깊어서. 빠져나올 기회가 많이 없었던 건데 예. 근데 오늘 시간 좀 의미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중국 시장이야말로 이 초상증권 로컬 증권사 최대 증권사라서 굉장히 좋은 자료들 풍성하게 있거든요. 네. 근데 국내 증권사나 국내 고객분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자료들이에요. 중국 현지의 레포트니까. 그렇죠. 당연히 중국 최대 증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일 좋겠죠. 중국 시장은. 그래서 오늘 좀 경청하면 아마 도움이 분명히 되지 않을까. 이게 중국 시장도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하는 초입에 들어가면 수익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는 약간 오르는 느낌인데 뜨거운 섹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클린 에너지나 그 전기차 같은 섹터 굉장히 뜨겁게 달 올라 있어요. 한 달 사이에 뭐 웬만한 종목 다 50% 70%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네. 근데 그 넥스트 주도주를 오늘 이사님께 정리해 주시겠죠. 네.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네. 바로 시작을 한번 부담되시나요? 네, 아닙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내용을 정확히 짚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예. 먼저 이제 중국 증시 현황부터 좀 보시면 네.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제 상해 종합 지수인데 최근에 올라오는 반등세가 명확히 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트에 한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명확히 좀 올라오고 있는 거를 저희가 좀 반등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뭐 이제 5월 반등에 대해서 전망을 한지는 좀 됐어요. 1분기 때부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이제 뭐 투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이제 그리고 또 락다운도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그게 좀 어필하기가 조금 힘든 시장이긴 했었는데 5월부터 해서 중국 증시는 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계 주요 지수랑 좀 비교를 해도 사실 연초 대비 왼쪽은 연초 대비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봐도 이제 상해나 심천 증시가 굉장히 선방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5월 이후로부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차트를 좀 비교를 하신다고 하면은 상해 심천이라든지 상해 증시가 10% 8% 각각 오른 반면에 나스닥이랑 S&P는 5월 이후로 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예. 저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것도 많이 빠졌었는데 최근에 그 지수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저게 많이 상세가 됐던 그렇죠. 그런 이제 그 모습이죠? 연초 네. 대비는 이제 조금 선방을 했던 게 이제 5월 이후로 좀 증시가 올라오면서 이제 선방이 됐던 것들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 외국인 비중이 여전히 5% 이하예요. 그래서 5% 이제 이하. 다른 국가 증시에 비해서는 외국인 비중이 여전히 좀 적은 편이다. 상당히 적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제 그 어떤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증시이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어떤 영향보다는 사실 이제 중국 국내 정책이라든지 예.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좀 독립적으로 뭐 향방을 이제 방향을 틀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게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를 이제 조정됐던 배경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상해 코로나로 인한 상하이 락다운 그리고 이제 위안화 절하. 그래서 요 표에서 한번 보시면 요게 이제 공업 생산액 1분기 공업 생산액 추이를 한번 보시면 이제 상하이라든지 지린 같이 락다운이 좀 작용을 했던 이 도시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도시 내몽고나 산시라든지 다른 공업 쪽이 좀 강한 도시들을 보면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좀 상승했던 것을 그러니까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던 것을 보이기 때문에 락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지표로도 좀 확인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예.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 전국적으로 한 24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증상자 10명 정도 포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6월 1일부터 상하이 요게 이제 상하이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예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꺾였기 때문에 6월 1일부터는 락다운이 전반적으로 좀 해제가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뭐 그런 것들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북경발 이제 뭐 북경이 때 클럽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요. 200명 넘게 나오기도 했었고. 예. 근데 이제 중국이 굉장히 뭐 좀 많이 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하이 같은 경우에 전문적인 락다운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PCR 검사를 뭐 선제적으로 좀 한다든지 선제적인 대응을 좀 해서 북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그 5월 달이었나 초기에 코로나 발생했을 때 이제 이태원 클럽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뭐 전국적으로 많이 퍼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요것도 좀 잘 잡고 있고 그리고 일부적으로 부분 봉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서 또 이제 어떤 락다운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일부 부분 봉쇄랑 락다운은 굉장히 달라요. 락다운은 우리가 생각했던 상하이 락다운이 굉장히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더 심했거든요. 가정에서 아예 나가지도 못했었으니까 음식을 사는 것도 안 되고 배달도 안 됐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부분 봉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확진자랑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 어떤 그 단지를 봉쇄를 하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PCR 검사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락다운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위안화 절하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코로나로 인한 락다운은 이제 증시를 누르고 있었던 요소는 해제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위안화 절하가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던 와중에 위안화까지도 강세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증시에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위안화 절하가 시작이 돼가지고 요거에 대한 자금 유출도 있었는데 네. 주 원인으로 보시면 세 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절적인 원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역전됐잖아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낮고 이제 미국은 높다 보니까 금리 차가 이제 굉장히 역전돼가지고 그걸로 인한 자본 유출도 좀 됐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엔화가 사실 지금 굉장히 약세잖아요. 예. 그러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기면서 요거에 대한 자금 유출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중국 채권 시장의 이제 그 해외 자금 유출입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자금 유출이 많이 됐어요. 채권 자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사실은 좀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채권 투자자들은 금리 플레이를 하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금리 차로 인해서 투자처가 많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역전됐기 때문에 당연히 유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근데 반대로 주식 쪽을 본다고 하면 해외 자금이 유출이 그러니까 나갔던 자금들이 최근에 돌아오고 있다. 그게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경기나 주식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증시가 바닥을 찍었다는 것들을 이제 투자자들은 좀 눈치를 채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환율이 일반적으로 이제 뭐 경제 지표를 선반영한다고 하면 4월에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당연히 락다운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제 5월 경제 지표부터는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지금 약세로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제 경제를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는 환율도 다시 강세로 돌아서면서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동반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를 누르고 있던 배경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요. 하반기에 중국 증시 전망을 보시면 이제 유동성, 펀더멘털 측면에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 측면에서는 이제 GDP GDP 성장 달성 목표가 5.5%예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정책들이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유동성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왔는데 개선이 되고 있다. 5월은 개선세로 나왔고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상장사 그냥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의 순이익도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락다운 이후에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 부동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동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걸 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중국 사회 융자 총액
증가율 추이인데 이 사회융자총액이라고 하는 게 중국 인민은행이 2011년도에 도입을 한 이제 유동성 자금 조달 수요를 파악하는 이제 지표인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라든지 기업부채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걸로 이제 수요가 살아나고 있구나 아니구나 유동성을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 지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참고를 하시는데 이게 5월 사회융자총액 같은 경우에는 2.79조 위안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한 10% 정도 증가를 한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한 9천억 위안 정도 증가를 한 규모고요. 4월 락다운 영향으로 잠깐 하락을 한 이후에 지금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꾸준히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표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LPR 금리 이제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LPR 금리가 주택 시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년물 금리가 주택 시장하고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이제 5월 달에 오늘 6월 거를 사실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동결을 했는데 5월 달에 좀 이례적으로 5년물을 5년물을 인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1년물하고 5년물하고 같이 발표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 정책을 피고 있다 보니까 1년물 인하에 그쳤었거든요. 5년물은 계속 동결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1년물이 동결되고 5년물 같은 경우 인하시켰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을 풀겠다는 완화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냈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이 LPR 금리 5년물하고 연동되어 있거든요. 기준금리가. 근데 요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를 LPR 금리 5년물에서 마이너스 20bp로 내렸어요. 그러니까 LPR 금리 자체도 완화시키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허들도 완화시켰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시그널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M2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M2 같은 경우에도 지금 증가세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도 12월 달에 좀 내리기도 했었고요. 지준율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또 보시면은 이제 이게 중국 A주 분기별 이제 매출액하고 순이익 증가율인데 순이익 증가율이 사실 이제 기저효 효과가 좀 작용을 해서 2021년도 1분기에 사실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해 1분기에도 좀 부담이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는 회복이 되고 있다. 비교했을 때 너무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안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적은 좀 회복하고 있다 볼 수 있고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GDP 성장률 목표치가 5.5%. 근데 이게 락다운으로 인해서 사실은 좀 불똥이 튀었어요. 왜냐하면 1분기에 GDP 성장률이 4.7% 나왔거든요. 2분기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이제 끝나면 나오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2%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산술적으로 봐도 4.7%, 2.2%면 올해 5.5%를 달성하기까지는 굉장히 갈 길이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나 4분기에서는 5.5% 달성을 위해서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필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이제 부양책들이 쏟아질 것이다. 저는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실제적으로 다음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고정자산 투자, 신규 착공 및 시공액 증가율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정자산 투자가 좀 반등세로 돌아섰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증거로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지방 정부의 이제 특수목적 채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특수목적 채권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방 정부에서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해서 인프라 투자에 많이 쓰여요. 일반적인 이제 목적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중국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하달된 게 6월 내에 올해 소진해야 될 이제 특수 목적 채권을 다 발행을 해라 이렇게 하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6월 안에 다 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올 한 해 동안 이제 그 한도가 3.65조 위안이에요. 근데 1월에서 4월까지로 보면 2조 위안이 이제 소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를 다 소진을 하려면 5월하고 6월에 뭐 월간 1조 위안 정도씩은 소진이 돼야 돼요. 그래서 6월까지 이게 다 소진이 되면 그 조달된 자금으로 하반기에는 인프라 투자에 자연스럽게 자금이 흘러갈 것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렇게 찍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외 리스크로도 좀 작용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매크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위안화 절하 리스크가 첫 번째로 좀 있을 거고요. 현재 뭐 6.7 정도 수준인데 이게 뭐 계속 절하가 된다고 해도 저희는 7 이상으로까지 절하가 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바오7라고 해서 중국은 이게 절하 폭이 7 이상으로 가는 것을 크게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7 이상으로 절하되기 시작을 하면은 뭔가 조치를 취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절하 폭이 아무리 깊더라도 7 이상까지 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금리가 역전해서 이제 뭐 지금 자금이 이탈하는 것도 저희는 조기 반영이 돼서 이미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두 번째로 뭐 최근에 모든 뭐 사실은 이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매크로 환경을 다 억누르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긴축 정책이죠. 네. 미국의 이제 긴축 정책이 굉장히 영향이 큰데 이게 이제 금리가 완전 상반된 방향으로 갔을 때 요게 이제 지금까지 네모칸 쳐놓은 것 이 부분을 보시면 상반된 방향으로 갔을 때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오히려 미국은 올렸다라든지 그럴 때 이제 그 A주 증시 회색이 A주 증시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때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중국은 금리를 내리고 미국은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A주가 그러니까 중국 본토 증시가 항상 올랐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가 무조건 똑같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보면 중국 증시가 오를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차트이고 단기적으로 이제 그 매크로 환경에 대한 변동성 영향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중국 증시에 이제 지금 상승하기 시작 반등하기 시작한 이 방향을 다시 꺾기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 투자 전략으로 이제 세 가지 테마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데 뉴 인프라, 전통 인프라, 그리고 소비 쪽 이렇게 세 가지 테마에 좀 이제 하반기에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뉴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태양광 쪽 그리고 전통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스트림 쪽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업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완화 스탠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 지표가 아직은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반등해서 올라온다고 하면은 뭐 어떤 부동산 건설이라든지 수요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이런다고 하면은 이제 시멘트라든지 철광 이런 쪽 업스트림 쪽의 수혜를 첫 번째로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이제 뭐 다들 아시는 공급망 이슈로 상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업스트림 쪽이 아무래도 수혜를 볼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전통 인프라 쪽에서는 업스트림 쪽 그리고 소비 쪽에서는 이제 음식료, 자동차, 소비 쪽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바이주 그리고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그리고 소비는 가전이나 가구 쪽을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네. 아니 지금 빠르게 자 들었는데 뭐 지금 하반기 인프라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네네. 어떤 소비가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기업의 어떤 여러 가지 자금이 유입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쁜 게 하나도 없네요. 중국. 이제 근데 예상치가. 그렇죠. 근데 매크로 환경은 저희가 그렇지. 고려를 해야죠. 왜냐하면 지지난주 금요일날 CPI 지수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CPI가 뭐 인플레이션 너무 오른다고 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올랐을 때 수혜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날 증시를 한번 보면 그 수혜주고 보고 상관없이 다 깨졌거든요. 다 깨졌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크로 환경 때문에 중국 증시도 그런 어떤 충격이 뭐 그래도 자이언트 좀- 스텝 이상으로 온다든지 뭐 지금 최근에는 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있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영향은 있을 수 있죠. 당연히. 매크로를 좀 같이 봐야 된다. 네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고 좀 예. 봐야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그 4월 29일 날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코로나 이제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경시됐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왔던 5가지 중에 중요한 것이 뭐 경기 부양, 코로나 방역 요거는 좀 채취하더라도 플랫폼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했다. 작년에 중국 증시를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중국 증시를 강하게 눌렀던 이슈가 2가지 이제 플랫폼 규제, IT 기업들 규제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동산 관련 이슈였잖아요. 헝다 그래서 이슈. 부동산도 예. 이제 규제로 많이 작용을 해서 이 2가지가 중국 증시를 굉장히 강하게 눌렀었는데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 요번에 이제 코멘트를 한 거죠. 그래서 플랫폼 경제에 대해서는 규제를 상시하면서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규제는 더 이상 그렇게 기존처럼 강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실수요자 주택 구입 수요를 만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감독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LPR 금리라든지 지준율이라든지 내리면서 지금 계속 유동성을 부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완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IPO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DR 이슈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ADR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계속 싸우면서 ADR 상패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요거는 기업들이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 간에 이제 합의가 돼야 되는데 중국에서도 지금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사실 중국하고 미국의 전쟁이 지금은 좀 어찌 보면 휴전까지는 아니지만 격렬하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이제 어찌 보면 협상을 하고 있지만 IP 등록제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ADR 기존의 ADR이 중국이라든지 홍콩 시장으로 빠르게 이제 상장을 동시 상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ADR 기업들이 많이 동시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좀 열어줘서 자금 조달 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열어주고 있는 시그널을 보냈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올해 10월에 당대회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요 중국은 10월에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올해는 특히 더 중요하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이제 연임이 결정은 거의 됐다시피 하지만 올해 10월에 공식적으로 연임이 결정되는 한 해다 보니까 10월에 이제 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우수한 경제 성적으로 당대회를 개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당대회를 개최해서 그렇죠. 연임을 결정하는데 막 예. 경제 성적은 너무 안 좋고 이러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 전에라도 인프라라든지 이제 부동산 완화 이런 것들이 계속 시그널이 나오고 그 보조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그냥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 정부는 매년 이제 핵심 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언급한 양회에서 언급한 거 보면은 작년에는 이제 뭐 그 구조조정, 리스크 방지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규제들이 들어갔던 거죠. 근데 올해는 경제 성장 안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경제 성장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뭐 최박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기 자동차라든지 태양광 섹터가 굉장히 좋잖아요. 특히 중국 쪽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신경제, 뉴 인프라 쪽에는 자금이 많이 몰리고 좀 올라가는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가 최근에 이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소비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제 자동차 보조금 지급 관련된 뉴스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자동차 보조금이라든지 왜 자동차 섹터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이게 그 실업률, 그러니까 고용을 이제 증가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이 5%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고용을 그러니까 증가시켜야 되는데 자동차 산업이 밸류체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길고. 그러니까 넓은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잘 팔리면 연쇄적으로 고용 증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가 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지원들을 많이 하는 건데 네. 이번에도 역시 이제 자동차 보조금 기존 자동차를 뭐 광둥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자동차 내연기관 폐기하고 신내전지 자동차 사면은 최대 1만 위안 보조하는 거. 이게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원화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이제 지원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받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게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인데 뭐 엄청 비싸다고 또. 예,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요. 대기 수요도 많이 걸려 있고 받기가 힘든데 요번에 광저우시, 선전시 같은 큰 도시에서 확대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구매세 인하도 요게 뭐 중국 증시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내연기관에만 자동차 이제 구매세 인하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루머가 퍼져가지고 내연기관 자동차 섹터가 많이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최근 얼마 전에. 근데 요번에 발표된 것은 내연기관 전기 자동차 상관없이 30만 위안 이하 자동차를 구매를 사면은 구매세를 인하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게 전반적으로 이제 자동차 섹터에 대한 어떤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중앙 정부라고 이렇게 좀 강조를 한 이유가 미국하고 좀 마찬가지인데 중국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에다가 지방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다 지방 정부마다 나오는 정책들이 다 개별적으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매세 인하 같은 경우에도 중앙 정부에서 나온 것에다가 더하기 이제 지방 정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들까지 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제 그 소비 그 지원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라서 자동차 섹터 그리고 특히 전기차 요번에 이제 그 자동차 판매량 같은 경우에 나온 거 보면은 전기 자동차가 훨씬 많이 팔렸거든요. 예. 그리고 중국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매 분기마다 50만 대 정도씩 평균적으로 전기 자동차가 팔리고 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가 한 9만 대, 10만 대 맥시멈 보니까 사실은 중국이 전기 자동차 시장 쪽에서는 제일 큰 시장이고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기 자동차 섹터 많이 올랐고 매크로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든 장이 빠지는 상황에서도 중국 전기 자동차가 많이 올랐었던 게 바로 이런 구매세 인하라든지 지원 정책이라 이런 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중국 시장의 전기차 섹터가 먼저 이렇게 가고 뭐 다른 뭐 이머징 국가의 어떤 전기차세가 그 후행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뭐 이런 혹시 흐름도 있나요? 혹시 그런 것도 있나요?
그거는 그러면 글쎄요 이제 뭐 다른- 전기차 네. 시장 자체가 중국이 제일 크다 보니까 예. 뭐 중국에다가 수출하는 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의 자체 전기 자동차 회사나 아니면 미국 쪽에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다른 게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요거를 뭐 여기가 오르니까 이제 이머징 국가의 어떤 다른 뭐 곳에 약간의 뭐 사실 이머징 국가에서도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또 다른 국가에 또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예. 요즘 같은 환경에서. 근데 박사님 방금 얘기한 아이디어가 되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보통 강세 국면에서는 특정 국가의 대장 주도 섹터가 나오고 예를 들어 미국의 특정 섹터가 갔고 국내도 따라간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바이오 섹터가 날아가는 국면에 국내도 바이오주가 따라가고 중국도 바이오주가 따라가고 바이오 섹터는 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 섹터는 조금 다르긴 한 게 전기차 섹터의 많은 부분이 배터리 업체들인데 배터리는 사실 한국과 중국이 약간의 경쟁 구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뜨겁게 다뤄올 때 국내 시장이 마켓을 많이 못 가져가다 보니까 중국 오히려 굉장히 뜨겁게 다뤄올 때 국내 오히려 상대적인 숏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는 부진하고 예. 중국만 뜨겁고. 아니 공급 자체가 만약에 많으면은 얘네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약간 안 좋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하면 혹시 뭐 얘네들이 잘 되는 것도 우리한테도 좀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2020년, 2021년에 배터리주가 날아가는 구간에서는 중국, 국내, 미국 다 같이 가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은 사실 중국 쪽 공기가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죠. 최근에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 같은 경우에도 소비 쿠폰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메이투안이라든지 JD.com을 통해서 이제 정부를 주도로 해서 소비 쿠폰이 지급이 되고 있고 최근에 6.18 행사 같은 경우에도 가전 제품이 적게는 200%, 300%씩 예약이 늘어나는 것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은 GDP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인프라라든지 어떤 투자 그 부양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유동성도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원책들을 통해서 일부 섹터가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것이다 예상을 하는 거고 예. 이제 그 중국을 투자할 때 제가 세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 종목에 직접 투자하실 수도 있고요, ETF에 투자하실 수 있고 펀드에 투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상품 쪽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개별 종목이 변동성이 좀 심하죠. 근데 이제 장이 올랐을 때 많이 오를 수 있는 것도 당연히 개별 종목, 개별 주식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게 조금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에 있는 CSI 300이라든지 MSCI 차이나를 추종하는 이런 지수 중에는 사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뭐 ASHR이라든지 하베스트에서 나온 이런 ETF가 CSI 300 쪽에서는 가장 커요. 그래서 제가 이게 나눈 기준이 원하는 추종 테마를 정확히 추종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좀 소팅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가총액, 거래 대금, 그리고 수수료, 주식 현물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배당까지 해서 이런 기준으로 좀 소팅을 한 리스트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미국, 한국, 홍콩을 나눈 이유가 요새는 연금을 통해서도 ETF에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ETF까지 소개를 한 거고 때에 따라서는 시가총액이라든지 이런 유동성 때문에 미국이나 홍콩에 있는 ETF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동시간대에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서 ETF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창판인데 이 과창판 ETF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종목으로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으로 투자를 못 해요. 아예. 할 수가 없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ETF로 투자를 하거나 펀드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ETF가 이제 미국에 한국,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것들이 다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의 차이나 가창판 이게 이제 가장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금을 통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파트너스에서 나와 있는 ETF가 제일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항생테크 같은 경우에도 요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홍콩 증시가 움직이면 바로 좀 반응을 많이 하는데 항생테크는 요 중에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소비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비 테마 있잖아요. 그게 이제 KBYU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래량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종목이라든지 섹터들을 다 담고 있더라.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TAN이나 이제 그 RAYS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X 이제 미래에셋에서 나와 있는 ETF인데 이 ETF 둘이 좀 차이가 있어요.
TAN 같은 경우에는 미국 비중이 50% 이상이고요. RAYS 같은 경우에는 중국 비중이 50% 이상이다. 그래서 이제 그 ETF 산업 전체 전반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중국 쪽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나는 그쪽으로 좀 비중을 싣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제 RAYS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 있네요, 정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개인의 선호에 맞게 좀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 그냥 ETF 투자하겠다 이런 밑에 솔차이나에 나와 있는 ETF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 전기차는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이게 4조 원이 넘어가죠. 예, 지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ETF들이 지금 이사님께서 다 네, 제가 이제 선별해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으로 좀 소팅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좀 소개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한 장만 좀 더 보여드리면 예. 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거가 제일 좋아 보이고, 네. IT는 K웹 이제 ADR 많이 담고 있는 요것도 괜찮은데, 클린 에너지도 있고, 근데 신경제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경제. 이게 그 한국에서 요새 웬만한 테마는 다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홍콩 증시를 선택할 때 홍콩이라든지 중국에만 이제 그 운용되고 있는 그런 테마가 따로 있는데, 이 신경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는 사실 거의 없어요. 이렇게 신경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뉴 이코노미라고 어떻게 해서 예. 이제 중국 증시에서 예. 이제 뭐 IT라든지 신경제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그 3173이라고 상장되어 있는 프리미아 파트너스에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그 신경제 스마트 베타 전략을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해요.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근데 동일 비중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 시가총액 크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시가총액으로 담으면 얘네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그렇죠. 동일 비중으로 하면 다 똑같은 비중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리밸런싱을 할 때 많이 오른 종목은 팔고 절 오른 종목은 더 사고 이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플러스 알파 요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CSOP에서 나와 있는 신경제 ETF 같은 경우에는 홍콩 비중이 한 14% 정도가 된다. 그래서 네. 요것도 좀 기호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디렉션 ETF들이 굉장히 좋게 이제 3배짜리들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뭐 좀 주의를 하실 게,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일별 추종률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기는 좀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건 단기적인 추세로 하셔야 되고, 그 예. 상품 쪽 마지막으로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그 액티브 투자가 요새는 이제 중국이 GDP 성장률이 고성장하는 시기가 사실은 좀 접어들고 이제는 좀 중기 성장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중국은 특히 정책적으로 이제 미는 섹터들이 잘 가는데, 요거를 우리가 개별적으로 선택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은 액티브 펀드가 좀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 있는 많은 중국을 추종하는 액티브 펀드를 선택을 하시던가, 아니면 중국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삼성증권이나 한국투자증권에 이제 자문하는 랩 상품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신 것들이 중국의 이제 애널리스트나 운용력들이 직접 운용을 하니까 사실은 더 좀 반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상품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 3가지 방법으로 중국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야, 정말 알차게 시간을 딱 쓰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사님께서 이렇게 가져오셨던 부분은 뭐 필요하신 분들 좀 캡처하셔가지고 네네. 공부를 좀 하시면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까지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네, 특히 마지막 장에 그 ETF들로 각각의 전략들을 다 나열해 준 게 압권이었던 예.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중국 시장 아마 투자 경험 많지 않은 분들 입장에선 개별 종목 직접 들어가기가 좀 부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중국의 ETF 시장이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사실 ETF라는 시장이 기존에 미국에서 꼽혔던 시장이고, 미국과 유럽에선 ETF라는 돌이 접근하기 되게 쉬웠는데, 중국과 홍콩 쪽은 사실 ETF를 통해 접근하기 좀 어려운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예전 얘기고, 요즘은 중국과 홍콩 시장 쪽으로도 ETF를 통한 디테일한 전략들이 많이 개발돼서 기존에 관심 갖지 않았던 분들이면 꼭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중에 상당 부분을 좋은 ETF 많이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3부 장우석 부사장님 와 계십니다. 저희 빠르게 광고 보고 와서 3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